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전해드릴 텐데 우리 새로운 기상캐스터가 행복한 아침 오늘부터 문을 열어드릴 겁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새로운 날씨 요정 기상캐스터 박소연입니다. 허유원 캐스터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부터는 제가 날씨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생생하고 정확한 날씨 소식을 안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연 캐스터의 활기찬 에너지가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물러나 있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한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속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요. 오늘은 크고 대낮과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는 최고 60mm,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5.5도, 대구 26.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예상돼 폭염 영향 예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다시 쏟아지면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은 남부지방은 무더위 속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완도 일가족 실족 미스테리입니다. 제주도에서 농촌 체험학습을 하겠다며 교회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 이 조양과 이 조양의 가족이 집을 떠난 뒤에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교회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허가를 하면 가족 여행이나 견학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조양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5월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회 체험학습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양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학교 측은 조양의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닿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지난 22일 이 조양을 포함해서 일가족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요, 조양과 조양의 가족의 실종 경보를 발령한 상태고요.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이 조양 일가족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전남 완도군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네, 조양이 체험학습을 간다는 곳이 제주도였는데 왜 완도군을 수색하고 있습니까? 네, 조사를 해봤더니 조양 가족이 해당 기간에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 지난 5월 29일 고금대교를 건너서 이 전남 완도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완도에서 이 농촌 한 달 살기 체험에 또 참여를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행방이 굉장히 지금 무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이 육지와 바다에서 전방위적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행적을 확인할 단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자차를 몰고 완도로 갔다면 그 차를 분명 추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어디 있는지는 밝혀졌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양이 가족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승용차의 번호판과 차의 종류까지 다 공개가 된 상태인데요. 바로 이 차가 지난달 30일까지 이 전남 완도군에 있는 신지면 일대를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상한 것은요. 이후에 이 가족이 완도 밖으로 빠져나간 정황도 없고 근처 항구에서 배를 탄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즘에 위치 확인할 때 뭐 신용카드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접속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이 없었다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생활 반응이 확인이 됐어요. 네. 이게 지난달 31일에 확인이 됐는데 장소가 이 완도 송곡 선착장 일원입니다. 당시에 새벽 4시쯤에 이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꺼졌는데요. 조양과 조양 어머니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3시간 정도 이른 시간인 새벽 1시에 신호가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조양 가족이 묵던 또 숙박업소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생활 반응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과 해경은 마지막으로 생활 반응이 나타난 송곡 선착장 인근을 헬기와 연안 구조정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어두고 조양을 수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긴 점을 미뤄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양 가족이 타고 다닌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이게 강력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밝혀내기로는 지금 조양 부모가 컴퓨터 관련 자영업을 운영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뭐 이런 사실도 지금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이 관계자에 따르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뭐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가능성,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추락사고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단서가 발견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조양 가족의 행방을 찾고 또 정확한 실종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인들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혹시 조양 가족의 행적을 아시는 분들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182번으로 꼭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집단 성관계 강남클럽 경찰 적발입니다. 이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4일 밤 11시쯤에 강남구 신사동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는 클럽을 운영하고 이 참가자를 모집해온 업주와 종업원을 음행 매개 혐의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팔로워 1만여 명을 보유한 SNS 계정을 통해서 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집단 성관계에 참여할 남녀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입장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입장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상황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음행 매개 혐의로 검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음행 매개라는 게 뭐예요? 이 음행 매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간음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해요. 이 형법 24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아닌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알선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단 성관계의 장소로 활용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16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 업주와 종업원들이 음행 매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은 업주하고 종업원들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이 클럽을 방문해서 직접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뭐 해당이 안 됩니까? 경찰이 일단 업주와 종업원은 단속하고 검거한 상황이지만 이 참여한 참여자들을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어떤 성관계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한 성관계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소 당시에 이 클럽에는 남성 손님 14명과 여성 손님 12명, 총 26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서 경찰이 일단 이들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충격적인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사건도 충격적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더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불법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뭐 불법 게임장 이런 풍속범죄 관련 업장들이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급감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런 업소들이 다시 성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3개월 전부터
풍속범죄 단속 전담팀을 꾸려서요. 이 단속 활동에 대대적으로 나섰었는데요. 이 호텔과 연계된 유흥주점에서의 불법 성매매, 또 조직적인 어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행위 이런 것들을 적발을 했고요. 총 14개 업소를 단속을 했고 157명을 검거를 했는데 이 중에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음행 매개 혐의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네요.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호텔이냐? 신축 국군교도소 시설 논란입니다. 군대 내 유일한 교정 교화 기관인 신축 국군교도소가 37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요, 교도소가 내무반보다 더 좋은 게 말이 되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국군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어둑어둑하고 긴 복도고 양편에 이제 수용실이 마련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신축 국군교도소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하신 그 어둑어둑한 긴 복도의 양 옆으로 수용실이 늘어선 이런 형태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익숙한 교도소를 전주형 구조 교도소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신축한 신축 교도소는 홀형 구조의 교도소입니다. 이 미국 영화나 아니면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데서 보셨던 그런 수용소의 역할을 그 형태를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목적 공간이 홀을 중심에 두고 그 둘레에 이 수용실을 배치하는 형태고요. 특징이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정과 창문을 통해서 채광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인권 침해나 탈옥이나 극단적 선택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IT 기술이 도입이 되기로 했다는데요. 한 예로 이제 수용실의 천장마다 호흡 감지 센서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의 평균 호흡이 평소보다 빨라지거나 더 느려졌다라고 하면 즉시 경보가 울린다고 하고요. 감시를 할 수 있지만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방책이라고 합니다. 네. 홀형 구조, 이게 이제 전주형 구조라고 그랬죠? 그거보다 좋은 이유가 그런 거네요. 이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인권 친향적이고요. 교정과 교화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전주형 구조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이 복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이동을 하면서 양수용실을 살펴봐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감시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 인력도 더 많이 투입되고 감시 인원이 어디 있는지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홀형 구조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 교도관이 홀 가운데에 서 있거나 출입구에서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이 전체적인 어떤 수용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정 인력에 드는 어떤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군대 내무반과 비교를 해봤을 때란 말이죠.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걸까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신축 교도소와 전방부대를 비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요. 뭐 밥이 훌륭한지, 1인실이 있는지, 물이 뭐 잘 나오는지, 환경이 깨끗한지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도과 교도소는 모두 다 그렇다를 선택하게 되는 반면에 전방부대의 내무반은 아니다를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축이기 때문에 환경적 차이가 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차이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교도소가 죄를 짓지 않은 군인들이 있는 내무반보다 더 좋은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 군인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는 만큼 돈이 보인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인데요.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허주연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허주연 변호사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출연료 2배 받아야겠어요. 예, 안건우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알아두면 따끈따끈한 경제 상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네. 스웨덴어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 플리그스캄이라는 말입니다.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리그스카? 잘 모르겠는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직역을 한 네. 플레이트 쉐임이라는 단어로 더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렵다. 네. 비행할, 좀 생소하죠. 비행할 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런가요? 뭔가 부끄러워하는 느낌인데 쉐임이라고 하면 네. 네, 요게 비행기로 여행하는 걸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여행이 왜 부끄럽다는 걸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 2017년에는 환경을 생각해서 비행기 여행을 줄이자는 플리그스캄 운동이 탄생했고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SNS 보면 나 비행기로 여행 가요 하고 공항에서 찍고 비행기 맞아요. 타고 찍고 엄청나게 많이 올리거든요. 자랑하잖아요. 네. 그 자랑할 게 아니었네. 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네. 많은 탄소를 배출하길래 네. 뭐 이걸 부끄러워해야 한다. 혹은 비행기 운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비행기가 1km를 이동할 때 내뿜는 탄소 배출량이 285g인데요. 이게 기차의 20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프랑스에선 비행기 탑승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 독일에선 2035년까지 국내선 항공편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고요. 그 대신 고속열차, 직통열차를 이용하라는 걸 권고하고도 있습니다. 아니, 유럽은 다른 나라 갈 때 기차 타고 가도 되죠. 네.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다가 이쪽 휴전선 이북으로는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 타고 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여건상. 코로나 때문에 발 묶였던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자 이러고 비행기 네. 좀 타보자 하고 많이들 가시는데 비행기 타지 마세요 하고 이거 못 타게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네. 항공사들도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국내 한 항공사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별한 방법을 마련했는데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제이사는 지난해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와 엔진 세척을 통해서 771톤의 연료를 줄였습니다. 와. 또 탄소 배출 저감량은 약 2,435 이산화탄소톤을 기록했습니다. 또 제이사는 기존의 스틸 브레이크에서 무게가 가벼운 카본 브레이크로 교체를 하면서 네. 항공기 한 대당 약 320kg 정도 무게를 줄였고요. 와. 엔진 세척을 통해서 비행 효율을 또 개선을 이게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항공기도 탄소 배출량을 약 13%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탄소 배출 줄이기 노력에 박차를 가하죠. 열심히네. 네, 보니까 항공기 브레이크를 교체하고 엔진 세척을 하는 것만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외에도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 자동차도 운전할 때 운전 습관이 연비를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행도 비행 습관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이사의 조종사들은 2017년부터 일명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연료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귀여워. 가령 조종사들이 활주로에 진입을 할 때 네. 정지하지 않고 이미 확보한 동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 동력을 활용해서 이륙하는 활주 이륙을 하는 것도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요. 또 활주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진입해서 이륙하는 중간 이륙 방식, 그리고 착륙 후에 지상을 이동할 때 2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개만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네요. 네. 네. 또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강남이나 판교 같은 데 가면 기업들 사업 보잖아요. 네. 네. 그 예전에는 누가 더 크고 높게 짓느냐 이게 이제 맞아. 트렌드인데 그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더 친환경적으로 지느냐 이게 이제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예전 구로공단이 있던 자리에 둥지를 틀고 네. 신사학을 완공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N사가 있습니다. 네. 이 N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상 41층 규모의 N사 신사옥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저감에 이바지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이에 2020년에는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사옥 지을 때 에너지 효율 이런 것도 생각하네요. 네. 몰랐어요.
그럼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던데 어때요? 그렇죠. 백화점이 사실은 소비와 호화로움의 상징이었는데 네. 이제는 진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내 백화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점포를 가진 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방문객 급증으로 쓰레기 문제를 겪고 있는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다가오는 8월에는 제주 월정리 해수욕장과 강원도 양양 중광정 해수욕장을 찾아서 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이른바 이야. 플로깅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괜찮네요. 네, 또 쓰레기를 줍는 도구도 빌려주고요. 네. 또 중요한 점이요. 고객이 주워온 쓰레기 무게만큼 친환경 굿즈로 교환도 해준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친환경 굿즈로 교환을 해준다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기업들이 친환경을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이미지가 또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2030들이 뭐 환경이라든지 가치, 네.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백화점 S사가 올해 초에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스크럽 상품을 좀 줬다고 해요. 비누를 증정을 했는데 네. 이게 많은 호응은 물론이고 착한 소비 문화 조성에 힘썼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S사는 비닐 쇼핑백을 없앴고요. 네. 재활용 에코백을 제작해서 예쁜데? 다양한 활동으로 예쁘죠? 네. 네,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친환경 상생 경영을 통해서 소비 문화를 바꾸고 또 환경 보호와 상품의 품격도 함께 지키는 일석이조의 노력을 열심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들도 내가 착한 소비를 했구나 이렇게 그럼요. 느끼는 게 있어서 네. 이게 서로 상호 간에 보완이 되고 또 상생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되는 것도 네, 같아요. 자, 이번엔 경제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자동차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번엔 좀 뜨거운 아주 인터넷을 핫하게 달군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 첫 번째 영상은 네. 요거 룸미러죠. 백미러 보는 습관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네, 이 룸미러라고 하잖아요. 백미러, 우리 네. 속된 말로 백미러를 보는 습관을 잘 들여놨던 한 운전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 덕분에 사고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찔한 순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 10일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앞선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네. 잠깐 저속 주행을 하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주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운전자의 백미러를 보세요. 잠깐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 계속 나갑니다.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아버려요. 어머, 완전 찌그러졌다. 네,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운전자가 빠른 판단력으로 차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사고를 면했고요. 미처 피하지 못한 앞차와 그만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야, 저게 순간의 판단인데 안 되잖아요. 1, 2초 정도 되는 저렇게 빨리 막 오고 너무 있는데 빨리 와. 네, 백밀러를 보면서 그걸 판단해서 옆으로 비켰다는 얘기죠. 네, 다행이다, 정말 저 진짜 완전 깻잎 한 장.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운전자가 평소 인터넷에서 대형 트럭 사고 영상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는 습관을 많이 들여놨는데 그게 천만다행, 무사히 일생이 됐고요. 이때도 습관적으로 뒤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대형 트럭이 비상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걸 보고 하다가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거예요. 운전자가 요즘 백미러나 룸미러 안 보는 사람들이 종종 맞아요.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백미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백미러도 중요한데 운전자의 그 판단력, 순발력 이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대단했어요. 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차량들이 다 비상등을 켜고 저속주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트럭이 그냥 가서 네. 받았어요. 이거는 전방주 시스템만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보니까 공포 영화를 보는 거 같아요. 맞아. 여러분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막 도망가는데 자동차 타고 도망가는데 이 뒤에 공룡이 막 따라오거든요. 백미러를 딱 보니까 사물이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더 가까이 있어. 맞아. 그런 걸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딱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백밀러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뒤에 차가 잘 이제 서행을 하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서행하지 않고 다가온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옆에 차도 많고 그럴 경우에 빨리 도망가야 될지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그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통법에는 이 안전 의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 그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밝혔는데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가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 근데 이제 지금 본 사고에서는 블랙박스 운전자는 백밀러를 딱 보면서 네. 순간 판단해서 비켰어요. 네. 근데 그 앞차가 이렇게 추돌을 당했잖아요. 네. 그럼 블랙박스 운전자는 책임은 없는 거죠? 블랙박스 운전자도 똑같은 걱정을 했어요. 네. 이 운전자가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피하려고 하다가 앞차가 사고를 당해서 이거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네.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블랙박스 차주의 과실은 없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요, 우리가 과실을 평가할 때는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피하는데 그 상황에서 앞차에게까지 경보를 울려야 할 어떤 의무를 그렇지, 부과한다는 맞아.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블랙박스 차주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추돌당한 앞차 운전자의 과실도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로지 이 대형 트럭 차주의 과실이 100%가 되지 100%?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그 후방 카메라에 있어서 백미러를 거의 안 보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최근에 운전을 배운 친구들은 그냥 후방 카메라만 보면 되지 왜 백미러를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야를 좀 넓히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저도 좀 주의를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저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이럴 때 네. 수시로 한번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네요. 그럼요. 이거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요 폰처럼 접힌 경차입니다. 폴더폰처럼 접힌 경차. 차가 좀 어떡해. 네, 한 경차가 나무에 부딪혀서 반으로 접히고 말았는데요. 어머.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세한 전말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죠.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사고를 네. 제보한 운전자 A씨의 블랙박스입니다. 운전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갔다가 여기 또 실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뒷차가 들이받습니다. 뒤에 경차가 달려오다가 들이받아서 뒤집혀 버린 겁니다. 경차가 뒤집혔어. 네. 사고 충격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요? 네, 저게 그냥 뒤집히기만 한 게 아니라 나무에 부딪혀서 반으로 접혔고요. 결국 폐차 처리하게 됐는데요. 진짜. 경차 운전자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A씨가 가해자라면서 A씨의 90% 과실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이 영상만 공개됐을 땐 다수의 누리꾼도 A씨가 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그렇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아. 이 여론이 또 반전이 되게 됩니다. 그 영상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당시 네. 사고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블랙박스가 네네네. 천천히 깜빡이 켜고 들어오죠. 앞에 네. 사고 차량이.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깜빡이를 켜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근데 뒷차가 근데 그대로 들이받아 버려요. 좁힌 거 봐. 그러니까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경차가 브레이크들을 밟지 않았죠. 아이고. 그냥 직진이네. 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격자 영상을 보니까 앞서 사고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맞아요. 그쵸.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렇죠? A씨가 근데 이제 실선에서 4차선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걸 네.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법규 위반을 한 차량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좀 과속을 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건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번 사건을 보니까 처음에는 실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끼어들면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네. 이 사람이 과실 100%냐? 그건 아니죠. 그게 하나의 사고의 원인이 됐겠지만 또 후방차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또 과속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배웠듯이 전방 주시 태만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고요.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 예를 들어서 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가끔 이제 뭐 유턴한다든지 네. 아니면 좀 과속을 했는데 그것만 일부러 노리는 또 이제 그 꾼들이 있어요. 있어. 일부러 사고를 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럴 경우에 내가 잘못했다고 100%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로는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과실 비율을 이제 판단해야 되고요. 만약에 경찰에서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이제 뭐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도 판단이 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 법원 재판을 통해서 과실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거는 과속 여부거든요. 이걸 네. 판단하기 위해서 관할 부서로 의뢰를 했고요. 결과는 대략 3개월 정도 있어야 밝혀진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목격자의 블랙박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목격자를 확보하는 거 이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영상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입니다. 긴급 출동 소방차는 사고 현장에 가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 소방차마저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늘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소방차에 찍힌 블랙박스입니다. 네.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 같은데요. 빠르게 이동하고 있죠. 자,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대로 빨간 불이 들이받아 버립니다. 자, 여기 적색 신호가 켜졌지만 그대로 가다가 들이받았거든요. 우와. 자신의 신호에 맞게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달려오던 소방차와 지금 정면으로 충돌을 했잖아요. 운전자나 차량 상태 괜찮았을지 걱정이네요. 그 사진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자, 실제로 승용차와 운전자 측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범퍼, 보닛, 아이고. 앞 엉망이네요. 유리창 예. 다 전면 부위가 크게 망가진 걸 알 수 있죠. 승용차 운전자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 심의를 청구를 했는데 소방차와 승용차가 6대4로 측정됐다. 7대3으로 합의 보자고 했지만 사고를 내신 분이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 저희도 운전하다 가다 보면 뭐 사이렌 소리 듣고 구급차라든지 소방차 이렇게 비켜주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이렌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 교차로에도 뭐 진입하고 1, 2초 만에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네. 이거 뭐 피할 겨를도 없죠. 네, 소방차는 또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빠르게 달리다가 또 네.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요. 네. 어쨌든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 비율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맞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차라든지 이 긴급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네. 긴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아무리 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일부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제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만 또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또 이제 응급한 환자를 어떻게 또 이제 이송을 할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의 의무가 좀 완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급할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신호가 빨간불에도 갈 수 있다든지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역시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일반 차랑 그 응급 차량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일반 차량의 좀 과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양보를 하지 않고 사고 났을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분쟁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고 네. 역시 여기서도 판단이 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네. 첫 번째 주제, 장애인 후배에게 막말했다가 퇴사하게 만든 선배. 에이, 뭐야 이것도. 네, 장애를 가진 후배에게 막말을 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최근 온라인을 정말 뜨겁게 달군 게시물이었는데요. 네. 작성자 A씨, 얼마 전 자신이 한 막말 때문에 후배가 회사를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면서 인터넷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이 오히려 작성자가 너무했네 라면서 오히려 작성자를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후배한테 뭐라고 그랬길래 회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작성한 A씨가 쓴 글을 가져왔는데 자, 시간 문제상 일부 내용을 중략한 거 외에는 각색 없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상처받을 줄. 계약직 장애 전형으로 회사에서 채용했나 봐요. 청각 장애인인데 말도 잘하고 잘 들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달이 났네요. 어제 후배랑 같이 밥 먹다가 형제 있냐? 했더니 형이 있대요. 형도 귀가 불편해? 하니까 불편하대요. 안타까운 마음에 하면서 살짝 어머님 뭐 잘못되신 걸까? 했거든요. 저는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 술이나 담배 하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후배가 그만둔다고 통보가 와서 아쉽다 했는데 저 때문이래요. 팀장님이나 면담도 했나 봐요. 아마 월요일에 불려갈 것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본인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야, 이게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난 18일에 실제로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아. 직장인 A 씨가 회사에 청각 장애인이 입사를 했는데 저 때문에 그만둔다라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들으셨던 것처럼 황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내용이. A 씨가 청각 장애가 있는 후배 직원에게 뭐 형도 청각 장애가 있냐 그러면서 어머님이 뭐 잘못 드셨냐, 어머님이 왜 이래? 술이나 담배 하시냐, 뭐 이 정말 제가 입에 못 네. 담는 이런 막말을 한 거.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 당연히 자신이 말한 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근데 모르는데. 왜 그걸 모르지? 네. 우리가 들어도 이런데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화나죠. 들어야죠. 근데 뭐 다음 날 후배 A 씨는 당연히 요것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회사를 통보를 했고요. 여기에 A 씨가 너무 미안하고 후회됐는데 별 생각이 없었다. 네. 눈치가 없다 내가 이러면서도 이 일로 인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요걸 먼저 또 걱정하는 네. 또 아, 진짜 회사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네. 뒷담화를 하진 않을지 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 그쵸. 본인은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글 내용으로 봐서. 이게 뭐 진짜. 눈치가 없다 이 정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요. 늦게라도 A 씨가 이 후배에게 진심 어린 맞아. 사과를 건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건이 커지니까 A 씨가 메신저를 통해서 후배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 내용이 또 한 번 또 문제가 됐어요. 에? 네?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먼저 후배가 작성자에게 연락을 했고요. 네. 퇴사 얘기 들으셨냐? 어제 정말 기분이 상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그래도 나름 너그럽게 나갔어요. 네. 다행히 그러니까 후배가 먼저 사과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그쵸. 근데 A 씨가 당연히 진심으로 용서를 했겠죠? 근데 네. 답변이 좀 사과라고 보기 어려울 어떡해. 정도였습니다. 들리지 않는 건 죄가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다. 네 잘못도 아니라고요. 또다시 또 막말을 했고요. 진심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해본 소리였으니까 뭐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진심이 아니다라고 진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네. 다른 곳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 미안해 라면서 웃는 이모티콘으로 끝내줬어요. 다른 곳에서도 잘 지내길 바랄게 미안해. 이게 미안한 사람의 말투에 이게 그러니까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지금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과는 근데 사실 안 하는 이만 안 해, 못하죠. 맞아. 결국 이 후배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퇴사를 한 거예요? 퇴사했죠. 결국 A 씨 후배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A 씨가 댓글을 남겼는데요. 한 누리꾼이 다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 A 씨가 이 친구 그만뒀다. 나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대처를 어머머. 못했다라면서 후배가 퇴사했음을 알렸고요. 또 다른 누리꾼이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사과는 제대로 그렇지.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A 씨가 그만둬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이미 남남이 된 거라라고 남겨서 이게 마지막까지도 진짜 반성하는 건지 모를 듯한 그런 말을 남겼어요. 생각이 없네 생각이. 아니 본인은 뭐 말에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네.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후배가 그 어머니가 장애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 자체가 사실 잘못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게시물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뭐 이런 걸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까, 모욕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멸적인 표현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욕설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이제 피해자도 있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것 같은데 형법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해야지만 이제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형법상의 이제 처벌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 2명만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책임지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소송을 하면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뭐 목격죄라든지 녹음이나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례처럼 좀 무례한 말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했다. 그럼 모욕죄 성립되는 거죠. 당연하죠. 많은 곳에서 하면 이제 모욕죄가 되고 네. 여러분 이제 뒷담화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욕죄가 되는데 이제 단 둘이만 있을 때 야 너만 알고 있어. 뭐 얘가 이러이러했대 이제 막 뒷담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되느냐? 이 들은 사람이
입이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떠벌리는 말할 경우가 때. 있잖아요. 그래, 이게 전파 문제야. 가능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돼요. 네. 근데 저같이 진중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진중하죠. 이 무거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한테 말해도 이제 모욕죄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라는 거네. 네, 결국 이인철 변호사에게. 아니 근데 앞서 A 씨가 회사에 이미 소문이 난 것 같다. 저 욕 좀 많이 먹겠죠? 이렇게 했는데 회사에 소문이 났다면 그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이 후배가 팀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널리 알려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A 씨가 자기가 이렇게 퍼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A 씨가 뭐 공연성을 성립을 해서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 이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상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이 이 사례처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연 속의 후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에 너무 상처받아서 퇴사를 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점을 입증한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피해 배상액이요. 네. 몇백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인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위자료 수백만 원 낼 수도 있대요. 네. 그럴 각오 없으면 아예 하지 마란 말이야. 아니 그래서 직장 내에 그 갑질이나 폭언 이런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막고 있는 그게 언제부터죠?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고요. 네. 가령 뭐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개인적 심부름 지시를 반복할 경우에 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행이나 폭언, 협박, 모욕 같은 행위를 가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이 돼서 사용자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례도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아까 아 기자님 설명해 주셨듯이 네. 일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뭐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권리구제를 맞아, 신청하시기 맞아. 바랍니다. 네. 근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으로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없었어. 다 그냥 알아서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그 상황들을 뽑아서 제가 OX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함께 맞춰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사무실 생수통을 남자 직원에게만 교체하라고 하는 김 과장님, 요거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OX로 답해 주세요. 저는 X. 뭐 남자 직원만이라고 하더라도 뭐 네네. 생수통 하나 교체하는 걸로 뭐 괴롭힘까지 갈 문제는 그래도 아니지 그게 않아요? 무겁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않나? 그러니까. 저 때도 신입 직원들 들어오면 때도? 라떼는 야 성주야 그 물통 좀 바꿔봐. 예, 이거죠. 그러니까 김 과장님도 그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남자니까 힘이 좀 세니까 네가 좀 젊은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다 저 김성주, 그쵸? 오상진 다 물통 잘 갈고 다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 정답은 뭡니까? X 같은데?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 여직원한테 커피를 타와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거 아닌데 싶으시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남성 직원한테 20리터짜리 생수통을 교체를 해라. 근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강제로 지시하면서 억지로 시킨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업무 관련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지시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생수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강제로 시키지 말고 같이 교체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사실 생수통 남자도 여자와 똑같이 무겁습니다. 그래 맞아. 자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요. 회식할 때 열애 없이 전원 참석.
하라는 요 부장님, 요거는 어떨까요? 아, 왜 이거도 이렇게 이거 S 해야 돼. 박 이거 부장님이 그래야지 회식비를 쏘고 그렇죠. 혼자 네. 먹는 거 서러운데 같이 먹을 수 있고. 맞으면 오는 아, 거죠. 네, 네. 맞아. X여야 합니다. 아, 열애 없이 이러면 이거는 괴롭힘. 네,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다. 오래 드셔요. 오, 예. 네. 아, 그래요? 자, 저도 이거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제가 네. 이제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회식 갈 때 꼭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맞아. 그러면 저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 어떤 분은 술을 넘기는 것까지 이제 막 지켜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음주라든지 스트레스죠. 회식 강요하는 게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요. 네. 심지어는 이 회식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유서를 써라 이런 경우도 있고 뭐 회식도 성과의 일부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랬죠. 휴일날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뭐 같이 운동을 강요하거나 등산 강요하는 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요. 그리고 다 내 컨디션 같지 않습니다. 네, 그걸 또 그럼요. 이해해줘야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때문에 고민인 60대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고부 사이가 안 좋아요. 아들이 속도 위반으로 7살이나 어린 여자를 데려왔길래 초반에는 며느리를 부르기도 싫었어요. 근데 손주가 태어난 뒤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할머니 하면서 방실방실 이러는 게 얼마나 예쁘던지 손주 재랑 보는 맛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주한테 목맨다는 걸 며느리도 알았나 봐요. 그 뒤론 손주를 자기 무기처럼 이용하더라고요. 명절에 내려오라 해도 손주가 멀미가 나서 못 간다 하고 김장철에 김치 담그러 오라 해도 손주 핑계로 못 온대요. 또 얼마 전에 며느리랑 통화하다가 주말에 시댁 내려오는 문제를 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시댁에 아예 안 갈 거예요. 앞으로 손주 얼굴 못 보시는 줄 아세요 하면서 손주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니까 진짜 그다음부터는 손주 사진이랑 영상을 안 보내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애가 눈이 하릉거리고 꿈에도 나오고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어른이니까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하라는데 진짜 그건 못하겠어요. 지금 한번 져주면 앞으로 또 손주 가지고 협박할 수 있잖아요. 손주 사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며느리는 아직 믿고 하루에 12번은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며느리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참아볼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손주 보고 싶으셨어. 그러니까. 네, 뭐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이고 참 어떡합니까. 네, 근데 진짜 손주가 무기도 아닌데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뭐 손주 아예 못 볼 줄 아세요? 뭐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고 전 들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손주를 무기로 쓰면 며느리가 이무기로 보이죠. 참 우리가 손주 상사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사랑의 범위가 단순히 연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손주에게 굉장히 큰 사랑이 간다. 요새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사병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며느리가 손주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다면 아마 우리가 뭐 이인철 변호사나 허주연 변호사가 같이 옆에 있었으면 면접 교섭권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최근에는 이런 손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 다툼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며느리의
표현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그 말투 자체가 뭐 이러면 손주 다시는 못 볼 줄 아세요. 이런 그걸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결혼해서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내 방패막이가 애인 거죠. 애를 딱 내세우면 꼼짝 네. 못 하거든요. 어. 근데 시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 뭐 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애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 아내나 며느리가 다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나. 주변에서 이 아이를 방패무기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저는 없고 오히려 전 반대로 엄청 고마워하는 경우는 봤거든요. 제 친구도 프리랜서인데 네. 일을 갈 때마다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애를 봐주시는 건데 아, 딴 데 맡기기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만 하던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며느리를 봤는데 네. 그 며느리가 네. 어? 이제 좀 뭐라 그랬다고 아이 볼 생각하지 마라. 야 이거는 진짜 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최근에는 손주와 관련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께서도 내가 손주가 있다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친정엄마, 아버지가 이 손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다는 분들은 아마 이런저런 손주와 관련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 너무 좀 서글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대 부부가 그 남성은 70대 후반이고 그 아내는 70대 초반인데 상담실에 정말 문을 팍 차듯이 화가 막 너무 많이 나서 들어오신 겁니다. 네. 들어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며느리가 손주가 딱 하나 있는데 얘가 종손이에요. 그런데 이 종손을 보여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 도착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애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어린이집 근방에 계속 있다가 애 얼굴을 이렇게 보고 애 끝날 시간이 되면 그때 또 차를 타고 가니까 그 차 타기 직전에 한번 얼굴을 보고 요렇게 하기를 반복했더니 그 나중에는 그 선생님들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한번 그 부르더래요. 그래서 잠깐 오시라고 그랬더니 네. 어머니께서 아이를 중심으로 보호 요청을 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까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이야, 들어왔다고 이거.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 곧 이 살해자인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랬더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 더 전화하시면 아예 접근 금지를 신청하세요. 아, 이건 뭐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엔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중에는 두 분이 제 앞에서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런 일들이 볼 때마다 사랑이 뭔지 싶기도 하지만 이 손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일들이 꽤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저 말씀하신 이 사례는 진짜 네. 그 사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예 못 보게 하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솔루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손주가 무기도 아니고, 근데 아까 그 사례는 무기 된 것 같아요. 그러네. 며느리가 화난다고 손주를 안 보여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며느리에게 맺힌 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다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결혼 초에 이 시어머니가 좀 뭔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 사연에는 감정 역사가 있어요. 대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둘이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상대와 나 사이에 함께 얽혀 있는 감정이 시작되고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 사이의 감정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사연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에게 맺힌 바가 있더라고요. 어리다는 이유로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들어와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흠이 될 일인가? 최근엔 전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의 이 감정 역사가 이 며느리에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결혼해서 첫 번째 받은 서름이자 잊지 못할 서름으로 본인 마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손주를 중심으로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감정의 방향, 곧 내가 받는 상처의 방향이 며느리 쪽에서 시어머니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는
뭐 며느리가 조금 더 강하고 시어머니가 좀 약하니까 시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고민하시는데 이런 1대1의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처음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시점이 누적된 상태에서 시작점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는 더 멀어지고 접점은 더 적어지고 감정은 더 상하게 되면서 더 안 좋은 감정 역사가 시작되기 쉽거든요. 지금 두 분의 상태는 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줄다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사연 보면 그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어머님께서 나이도 7살이나 어리고 혼전 임신을 해온 며느리를 뭐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리 참아도 처음부터 대할 때 그 행동이나 말투, 표정에서 느꼈을 거예요, 며느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인 며느리.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며느리를 파악하고 알기에는 시간도 상당히 부족했었고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체를 거부했을 수도 있는 네, 네.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감정 시간은 늘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그 감정을 들키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들켰을 겁니다. 이 감정이라는 건 단순히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눈빛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얼굴의 각도로 나타나고 뒷모습에서도 그 냄새가 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정의 시간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굉장히 큰 서러움을 남겼거나 굉장히 큰 불편함을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손주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며느리가 받았던 감정 상처가 1,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시어머니의 상처가 1대1이 됐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 옛날에 시어머니의 그 분노가 1이었다면 이제는 며느리의 분노가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서러움의 강도와 또 분노의 강도가 1대1로 동급인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은 며느리가 아쉬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가 굳이 나에게 서름을 주었던 시어머니께 와가지고 이유 없는 사과를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뭐 당장은 어머니가 아무래도 서운함이 크겠지만 그 전에까지 놓고 봤을 때는 감정 스코어가 지금 1대1이 된 거예요. 그죠? 감정의 대립으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단추는 잘못 깨진 건데 네. 이 단추를 맞춰야 평온하게 이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최악으로 가는 거면 이게 봉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판단이 안 서네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살해자의 그 목소리 톤이나 또 살해자가 가지고 있는 말들을 여러 시선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뭔가를 하고 싶지만 자존심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자면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이 새로운 관계는 늘 긴장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긴장으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땐 우리가 두 가지는 꼭 상대에게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이유는 나에 대한 보호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 이 관계를 유지하고 특별히 오래 가야 되는 관계라면 첫째, 그 사람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적응할 감정의 공간을 주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은 잠깐 봐서 알 수 없고요. 또 오래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초반에 서로 좋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에 공간을 주시지 않으면 어긋나기 쉬운데 한 번 초반에 이 관계가 어긋나면 참 봉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못마땅하더라도 시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맺힌 바가 많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감동으로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놀랄만한 감동으로. 네, 새로운 감동. 네. 근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며느리에게 맺힌 네. 바가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더 사랑하는 자가 결정하라. 이거 어머님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자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더 사랑하는 자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동물과 다른 거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힘이 아니라 대부분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사실 살아오는 동안에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며느리 입장에 한번 대보셔야 될 거예요. 며느리 입장이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7살이 어립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무슨 혼전 임신이 문제가 되고 요즘 세상에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복 받았다, 손주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며느리 친구들이나 며느리의 엄마 아버지 곧 사돈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일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가서 얼마나 어린아이가 가서 고생을 할까 더 플러스 귀염둥이가 갔으니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집안은 이 구도가 옛날 구도예요. 최근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도나 관계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례자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내는 곧 며느리는 남편을 보고 오롯이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할머니는 지금 손주 하나만 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 앞에 어떻게 무릎 꿇을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의 더 애절한 사랑은 손주에 관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뭐 워낙 어리고 또 철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며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며느리도 그동안 이제 그 섭섭한 점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꾹 참으면서 남편만 보고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네.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를 약간 좀 못마땅하게 했던 어머니가 온 거죠. 야, 이거 참. 에? 쉽지 않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할머니가 손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손주 살냄새에는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그 살을 만지고 한 번 그 살냄새를 맡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에. 자, 그렇다면 가만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연은 누가 보냈는가? 그렇게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내 성에 그렇게 차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사연을 준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은 손주가 너무 간절하고 손주 살냄새에 쩔쩔매고 있는 사랑에 푹 빠진 할머니가 사연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번쯤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또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이 말을 못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옆에 또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남편이 도와주고 있어요. 당신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신 것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뀔 때에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뀐다는 건 전화를 할까 말까 요 지점인데 할까도 6번 있는 거예요. 12번 중에. 네. 그럼 이 할까의 시점이 하지 말아야지 시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얼른 수화기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용기를 내셔야 되고 한 번 용기를 내신다면 어쩌면 이 시어머니가 강성이라는 걸 며느리도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어떤 의미일지도 곱씹을 겁니다. 네. 진짜 용기란 표현이 많네요. 아니,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네, 부부싸움 할 그렇잖아요. 때도 네. 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그래 내가 손주를 사랑하는 죄다 이러면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하시는 거죠.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꼬리를 내리고 전화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속 며느리가 뭐 손주를 방패막이 삼아서 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 꼬리를 내리다니요. 근데 그런 말씀이 맞는 게 그 감정은 100% 그 감정일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몸을 이렇게 낮추는 게 나도 내 며느리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또 저희가 이 사연 말고도 이 가족에게는 또 다른 이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며느리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강력하게 나갔더니 어머니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손주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강한 분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 가족이 적어도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게
먼저 본질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손주를 보기 위해서 내가 납작 며느리에게 엎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시는데요. 저는 주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를 바꾼다는 건 뭐냐?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런 심정이 아니고요. 이제 사랑의 타겟을 손주가 아니라 며느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또 한 번 반복되고 또 한 번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원래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져야 될 그 관계의 본질을 찾아가라는 얘기거든요. 대화의 기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점에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 사례자가 선택해야 될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손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전면에 있는 그 앞에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손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며느리로 그 사랑의 타겟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앞에 우리가 약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훨씬 더 두 사람을 사랑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한 번 더 내가 진짜 사랑할 때 기쁨으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될 겁니다. 내 자존심을 놓고 내가 전화를 먼저 해야 돼. 이 생각을 버려야 되겠네요. 네네. 이게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손주에 대한 나의 마음 뭐 이쯤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아마 어머님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굳이 어른들 싸움에 아이까지 낄 필요 있나. 그래도 아이는 어머 아빠의 사랑을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받으면서 아이고.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근데 이렇게 고부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서 아이가 자랄 경우에는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뭔가가 아니라 정확하고 네. 확실하게 안 좋은 영향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아이 하나를 두고 부모가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에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삼각관계라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삼각관계는 뭐냐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 엄마가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불쌍한 모습을 취하고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 편을 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반대급부로 아버지 역시 이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아이를 중심으로 밀고 당기는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구도가 만들어지는 네. 거거든요. 최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를 두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목과 똑같은 상황으로 상호비방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 상호비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아이예요. 아들이 혹은 딸 혹은 그 손주가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인 게 뭐냐면 심리적인 충격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심리적인 충격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할머니 앞에 가서는 할머니 입에 맞는 또 엄마 앞에서는 엄마 입에 맞는 이 양자를 택해야 될 텐데 얘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양쪽에서 극진히 사랑받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크는 게 얘 일이에요. 양쪽의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 저도 용납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 이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시어머니는 손주하고 며느리 둘 다 잊어버릴 뿐 아니라 나중엔 아들하고도 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 볼까요? 며느리 역시 결국은 이 손주가 할머니를 잃게 할 거고요. 이 남편과의 관계에도 수월치가 않을 겁니다. 이 두 분은 결국 한쪽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잘잘못을 떠나서 어른은 자존심이 있는 자가 아니고요. 상황을 읽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세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부관계를 재설정하라. 고부관계를 재설정.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결혼 초반에도 적대적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시어머니 쪽에서 며느리 쪽으로 화살을 겨누었다. 감정의 화살을 겨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손주가 태어난 이후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감정의 화살을 들이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정의 화살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손주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이 아들과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 손주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가족은 사랑이 쉽게 빠지는 가족이고요.
다 사랑에 빠져서 지금 일이 벌어진 가족이에요. 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미움의 한가운데 두 개의 사랑이 버젓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지금 아주 야릇한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건 두 사람은 정말 공통점이 많습니다. 사랑에도 잘 빠지고요. 두 번째로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한 번쯤은 이 상황에서 나와 며느리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만 한 가지만 보셔도 나와 내 며느리가 차이점이 있거나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시선의 전환이 살짝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이 두 분이 닮은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엄마랑 닮은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왜 아니 그러는 엄마가 거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그만큼.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죠. 나를 어머니만큼 사랑해주는 여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예. 나 저 여자하고 우리 엄마하고 닮아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많이 봤던 사람에게 가장 빠르게 사랑에 빠집니다. 엄마랑 닮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엄마와의 성장 과정에 관계 패턴이 그렇게 평생 이루어졌어요. 그 관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두 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는 재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강점을 보다 뭐 단점을 최소화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소모적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한쪽이 용기를 내야 되고요. 저는 그게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해자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 안으로 다시금 들어갈 때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적어봤는데요. 어른스럽게 들어가서 며느리와 만나시고요. 동시에 사랑스럽게 들어가서 손주를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정도밖에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 며느리의 남편은 어디가 있나요, 지금? 그러게요. 이 상황에서 지금 빠져 네. 있는 것 같아서 이 남편에게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이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예보가 쭉 돼 있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네,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인데요. 작은 우산이 아니라 오늘은 대가 크고 또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